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월드컵 잘들 보고 계시죠? 독일, 아르헨티나에서 벨기에가 또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처음 겨울철에 열리고 그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력이 평준화된 이유인가요? 계속 이변의 연속, 물고 물리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월드컵, 축구는 또 공이 둥글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둥글다. 이런 거는 경제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디로 튈까요?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될까요? 10월 CPI가 7.7%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물가 정점은 찍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CPI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지표가 또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CPI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짧고 얕게 겪을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지만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또 섣부르게 낙관을 할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스코어, 점수죠. 경제도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잡다단한 경제 현상 지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봐야 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그의 결과물인 미국의 기준금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덜 오른다는 거야, 이런 얘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이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인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연설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0일입니다. 수요일이죠. 기준금리의 핵심 변수에서 파월 의장이 금가옥조로 여기고 있는 10월 PCE 물가와 11월 고용보고서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파월 의장의 핵폭탄급 발언이 이어질지를 중심으로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증시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꺾였습니다. 7.7 서프라이즈였죠. 그래서 최악은 지났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 정점론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벗에 대한 기대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좀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선행지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CPI고 이게 1년 기대 인플레, 5년 기대 인플레, 3년 기대 인플레, 5년 기대 인플레인데 이게 항상 기대 인플레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죠. 항상 몇 달 먼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오르니까 인플레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또 페드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 기대 인플레를 꺾기 위해서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기대 인플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 인플레가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페드가 더 중시 여기는 단기보다 장기 기대 인플레, 5년 이상의 장기 기대 인플레가 더 먼저 움직이고 더 빨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 수치를 보여주는 양대 산맥이 미시간대 수치와 뉴욕 연방은행 수치인데 약속이 나는데 두 기관의 수치가 다 한 방향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년 인플레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게 두 달 연속 2.7에서 2.9, 2.9에서 3% 올랐고요. 그리고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것도 5년 인플레가 요게 먼저 두 달 내리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3년 인플레도 뉴욕 연은 기준으로 보면 2개월째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신할 건 아니야. 다 100% 신뢰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일단 우선 기대 인플레는 미래의 예상치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앞으로 1년 후나 5년 후에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걸로 예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변을 총 집계해 놓은 거죠. 이걸 보면 2% 오를 것 같아요 라고 8%, 15% 이상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16%, 이렇게 편차가 큰 거죠. 이걸 과연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상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심리와 기대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좀 신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공신력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는 좀 두 달 이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지만 1년 단기 기대, 지금 우리 당장 내년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1년 단기 기대 인플레는 방향성을 설정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뉴욕 연은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는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올랐지만 미시건대가 보는 기대 인플레, 조사하는 기대 인플레는 아직도 하락세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전환도 얼마 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두 달 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지 일시적인지 판단하는 건 아직 속단하는 건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역사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2%대인데 3%가 넘었을 때도 있으니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어디에 더 방점을 둘까요? 인플레는 꺾이고 있다일까요?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고 있다에 주목을 할까요? 아니면 7%대 7.77이라는 CPI
목표치인 2% 한참 멀었다.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이죠. 이걸 또 강조할 거예요.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안정적인, 역사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바로 30일 수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에서 연설을 합니다. 파월 의장은 올 들어서 공개 행사에 참석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트랜지토리라고 해서 홍역을 치렀기 때문도 있고,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를 줬다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FOMC 기자간담회로 가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공개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었죠. 가장 비근한 예로 잭슨 홀 회의 때 그랬고요. 9월에 있었던 카토 컨퍼런스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피벗 기대가 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 대해서 피벗 꿈도 꾸지 말라라고 일침을 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근데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 30이라는 연설의 주제는 물가가 아닙니다. 바로 고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악은 면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휘발유 가격이 1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한 이유이기도 하죠. 미국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옷은 그걸 아무렇게나 입고요, 카식주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오일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오일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니까 좀 덜 관심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경기 침체죠. 오일 가격 다음에 경기 침체입니다. 페드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긴축의 누적 효과를 염려한다라는 거죠. 긴축을 한 게 바로 경제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시차를 두고 반영될까, 그 갭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걱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 경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용지표는 뭐다? 경기 후행지표라는 거. 너무 늦게 반영된다라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다라가 막상 올랐을 때 정책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결국 노동시장에선 침체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하면 재빨리 움직여야지 더 큰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12월 2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나온 11월 고용보고서에서 그런 점을 읽어야 되겠죠. 실업률보단 신규고용보다는 시간당 임금, 평균 시간당 임금이 더 먼저 반영이 되니까 그 변화를 빨리 감지를 해야 되겠죠. 가장 늦게 움직이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3.7%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1월 신규 고용은 20만 명으로 전달에 비해서 조금 줄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 0.3%로 10월에 비해서 좀 더 둔화됐을 것으로 월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더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더 환호를 하겠죠. 이유는 긴축 속도가 더 늦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더 환영을 하겠죠. 나쁜 소식이 희소식이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이지북입니다. 30일 날 파월 의장이 연설할 때 베이지북도 함께 나옵니다. 파월 의장이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연설을 하는데 베이지북은 2시에 나온다라는 거죠. 12개 지역 연방은행들의 경기 동향, 경기 종합 보고서를 한 곳에 모아놓은 건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일단 파월 의장 연설을 들은 다음에 베이지북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 다음 날 12월 1일에 10월 PC가 나옵니다. 전달에 6.2에서 이번 달엔 6% 초반대로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 아웃캐스팅 그리고 월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6% 아래로 5%를 기록할지 그걸 봐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근원 PC이죠. 9월에 5.1%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승에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CPI가 아무리 7.7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 우려가 잘 잠재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근원 PC가 좀 더 꺾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그래도 정점을 찍었다, 금리 속도 조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유럽이 더 문제죠.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유럽의 11월 물가 지표는 어떨까요? 미국 시간으로 30일 오전 새벽 5시,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7시에 발표되는데 또 사상 최고치를 찍을까요?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10.4%로 10월에 비해서 11월이 좀 더 누그러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에서도 물가 정점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중국하고 중동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반정부 시위가 열린 건 홍콩 이후 처음이고, 본토에서는 천안문 사태 이후 거의 처음인데, 이런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까요? 이건 폭스건 공장 앞에서 그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의 시위인데, 이걸로 인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뀔까요? 그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란은 지금 핵협상 타결, 이건 거의 물 건너갔죠. 아프간에 이어서 탈레반에 의해서 거의 버금가게끔 이란 정부가 이제 근본주의를 고수하고 있죠. 히잡 안 쓰면 상당히 지금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국제사회 글로벌 스탠다드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재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가 어떻게 대응할지, 증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핵협상의 소극적인 이란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세계 매장량 1위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의 원유 시장에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나오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호재고 이란과 사우디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죠.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견조하다라고 합니다. 이번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에도 온라인 세일즈는 판매량은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할인율이 별로 높지 않았거든요. 늘 할인해서 잘 팔리지 않아서 할인을 많이 했던 내구재, 가전제품, 청소기, TV 이런 거나 많이 할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가 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아직도 소비 여력이 있고 지갑을 닫지 않는다라는 거죠. 화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이 버텨주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만의 롱런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상당히 고전 중인 유럽 그리고 중국이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 겨울 그리고 이번 주를 잘 보면서 1차 관문이 잘 통과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랜만에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축제는 짧고 월드컵은 짧고 투자는 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뻘겋게 우상향님들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제이미님 같은 경우는 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해주는 내용이다. 이게 저의 목표이고요. 뉴스가 없다라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클리 주 1회를 하다 보니까 그 니즈는 충족시킬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은 김현석 특파원과 조재길 부장이 잘 충족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성님 감사드리고요. 달사남님 감사드립니다. 상일방님도 감사드리고요. 유리동아님 같은 경우에 변함없는 이 모습, 저도 계속 변함없는 모습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세상의 빛님, 이미 경기 침체로 선 반영되고 있고 공포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는 위기의 탈을 쓰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거겠죠. 여유도 있어야 되고 어떤 대범함도 있어야 되겠죠. 말처럼 근데 쉽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정인성님, 저랑 이니셜도 같고 이름도 비슷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이스구님 같은 경우 1월부터 주담대가 최소 7%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내야 되는 게 문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한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정말 맞는 얘기고요. 하지만 미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80%, 90%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대출을 받지 않은 기존 대출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기 전 1년 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서 미국은 좀 더 상황이 낫다라는 겁니다. JW님 감사드리고요. 킴플님, 미국은 저 고금리가 감당되느냐 이유가 이 고정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 그리고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그 금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차가 있습니다.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페드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감당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님, 여기도 저의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중국의 털이 얼마나 깎였냐가 주요 결정 요소인데 지금까지는 중국도 완전히 바닥을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까지 고수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코리아님, 물가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한국은행에 물어봐 주셔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아무튼 물가는 현재로서는 잡으라고 있는 거겠죠. 거상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림사사님, 피벗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니까 파월 의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30일에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니오님, 2% 물가 목표는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번버댕키 의장이 2% 목표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현재로서는 바꾸면 안 된다, 신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물가가 아무리 안정세라고 하더라도 3, 4% 밑으로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2% 목표제는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